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2차 통일학술 문제 세미나의 개회식의 사회를 맡은 우리 협회 상임이사 이강구입니다. 오늘 바쁘시고 또한 코로나19로 걱정이 많으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여망인 남북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면서 2022년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과 남북협력의 구체적 방안이란 대주제로 우리 협회 제22차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제청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조국의 평화통일 그리고 우리 협회를 창립하여 지난 31년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뿌리가 되어주셨다가 먼저 돌아가신 회원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에 관하여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북문화교류협회는 분단을 극복하고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앞장서고자 1991년 8월에 창립되어 그동안 144회에 걸쳐 각계의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진 바 있으며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수교 기념 행사를 3회에 걸쳐 가진 바 있었고 북한 이탈 주민 돕기 행사를 22회에 걸쳐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체 회원들과 같이 안보 현장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안보 현장 견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를 그동안 21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2번째 갖는 날입니다. 코로나19 법정 전염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발령하여 각종 행사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은 일부 제한 인원만 모시고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지 못한 회원 여러분을 위하여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진행 사항을 녹화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협회가 평화 통일을 위한 선도적인 단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각계각층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으며 이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김구혜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주제를 맡아주신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외과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창석 한국국방외교협회 청년 리더십 포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 7분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모든 국민들이 여러모로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바쁘신 시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하면 이 어려움을 곧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남북 평화 통일을 향한 노력은 꾸준히 기울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그리고 우리 주변국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은 더욱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과업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금년 초 남북 평화 통일을 향한 제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모임 자제 등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거 아쉽게도 제반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면 행사를 대신하여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유튜브로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어렵게 오늘 제22차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를 남북관계의 전문가이신 맹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을 사회자로 모시고 2022년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과 남북협력의 구체적 방안이라는 대주제로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이성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의 발제와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외과 교수님, 이창석 한국국방외교협회 청년 리더십 포럼
회장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의 토론으로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본 학술 세미나 결과물이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수립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열망하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문제를 가늠해보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는 김영준 교수님을 비롯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임해주시는 전문가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오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모시고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단상의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으로부터 2022년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과 남북 네네. 지금으로부터 2022년 남북 교류의 새로운 방향과 남북 협력의 구체적 방안이란 대주제하에 제22차 통일 문제 학술 세미나를 김영준 명지대학교 교수님의 사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여러분께서도 다 알다시피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간략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전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현재에는 명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 양성과 방송활동을 비롯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여 주실 분들에 대한 소개는 김영준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남북문화교류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22차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된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아쉽지만은 그나마 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 좋습니다. 2002년도 남북 교류의 새로운 방향과 남북 협력의 구체적 방안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요. 내년도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 큰 두 가지의 도전에 직면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내년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남북 문제와 관련돼서도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될 도전적 과제를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를 해야만 우리 남북 협력 더 나아가서 통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통찰력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하실 두 분은 포함해서 오늘 토론하신 분들은 정말 남북 문제와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할 정도로 아주 대전문가들이세요. 이 세미나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새 정부를 출범하는 많은 분들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제1주제는 폭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신데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정책자문위원회 맡고 계시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의 자문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2022년도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우리 홍민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시간은 한 2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홍민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이 토론해 주실 텐데 그때 토론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물론 먼저 홍민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보시다시피 2022년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큰 타이틀로 잡았는데 우선 이제 이렇게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정세가 전개된 사항들에 대한 좀 맥락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학술적인 딱딱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적인 북한 관련 전략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세심하게 한번 짚어보는 쪽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명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크게 북한은 트랙을 두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 문제의 트랙,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본질 문제의 트랙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그 요구의 내용들입니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그 말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북한 내에서 중요한 담론인데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경제로 제재하는 부분들 또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문제를 자신들을 적대하는 행위로 간주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비본질 문제는 이거와 달리 이제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이라든가 이런 협력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비본질 문제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백신 협력, 방역 협력, 다양한 교류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할 때 항상 북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질 문제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비본질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본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비본질적인 이런 교류협력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항상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북한의 이런 그 요구사항은 아주 그냥 간명하게 얘기해드리면 정치적인 측면이 정치적이거나 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류협력을 할 수가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본질 문제의 해소, 본질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이후에 교류협력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일종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교류협력의 어떤 일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북한의 이런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제 종전선언을 얘기하기 앞서서 몇 가지 크게 북한의 전략 변화를 아주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다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이 중에 한반도에 정세 전환이 일어났죠. 자, 이 시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전략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는가를 저는 세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2018년 이후부터 소위 이제 2019년 2월 28일이죠.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2018년부터 이 하노이 정상회담까지의 기간이 하나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북한이 보였던 전략적 태도는 어떤 태도이냐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합니다. 그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테이블 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서 미국이 제공해야 될 상응 조치를 교환하겠다는 이 협상 구도, 이 협상 구도가 바로 2018년부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북한이 취했던 전략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테이블이 하나라는 겁니다. 북미가 같이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였고, 그 안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서 미국이 제공해야 될 관계 개선의 문제, 그다음에 군사적인 적대에 대한 문제, 평화를 제도화하는 문제가 다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물론 이제 그건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북한이 원했던 신뢰의 구축 조치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속했던 합의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턱을 점점 더 높이면서 대미 압박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19년 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굉장한 그 북한 체제에는 큰 그 충격을 준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한 달여 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92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도자 시정연설은 30 몇 년 만에, 그러니까 36년 정도 되죠. 그 만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향후의 대미 자세는 장기전을 뛸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쟁이다. 그러나 협상의 공간은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협상의 공간을 열어놓되 미국이 올바른 자신들이 원하는 셈법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자신들이 먼저 테이블에 나가진 않겠다.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일단 대미 장기전 그리고 미국의 올바른 셈법과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미사일 발사를 다시 재개한 겁니다. 그래서 4월부터 1년에 이제 신종 무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말해서 4종 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KN-23과 같은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다음에 대형 방사포 등등 해가지고 이 전술 유도 무기들이 이 시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만 해도 북미 협상에 대한 그 집중은 어떻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중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만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등장시키면서 상당히 압박을 취하는 모습들을 이제 취했죠. 그러나 어떻든 테이블 하나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제는 제기를 했지만 그 테이블 하나는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제8차 당대회를 1월에 개최를 했고, 6월에는 이제 8기 3차 당전회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최근의 시정연설, 또 국방발전 전람회라는 소위 이제 그 무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 정의하면 그겁니다. 우선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국방 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선포를 하고 5년 동안 향후 달성해야 될 무기 체계들을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이런 무기를 과연 개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북아에 형성되어 있는 군비 경제, 핵군비 경쟁에서 최첨단의 무기들, 지금 개발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자신들이 개발을 하겠다. 특히 뭐 지금 실험 단계에 있다, 또 제작 단계에 있다, 또는 향후 연구 개발하겠다라는 무기들을 속속들이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무기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 선언과 함께 북한이 취한 행동은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략 전술 무기 개발은 지속된다. 전략 전술 무기를 5년 동안 완수하겠다. 그 완수할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 열 것까지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북 관계나 북미 협상은 조건만 된다면, 소위 적대시 정책 철회의 의지를 보여주고 이중잣대, 이중 기준을 들이대지 않는다면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소위 협상의 한 테이블 위에 비핵화라는 것과 상응 조치가 같이 올라가 있던 그 테이블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전략 전술 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가 자위권 차원에서 행하는 국방력 강화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리고 이중 기준 들이대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완수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트랙은 협상의 트랙인데, 이 협상의 트랙은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는 조건만 된다면 한다라는 여건으로 이제 그 말이 바뀌죠. 그래서 소위 트랙이 분리된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트랙 안에서 다 교환을 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협상 구도를 설정했던 것이 이제 분리가 완전히 된 거죠. 하나는 협상 대상이 아닌 하나의 트랙이고, 하나는 외교적 협상이 가능한 공간,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소위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전술 무기로 언급했던 무기들은 대체적으로 그 핵무기 탑재도 가능하고 핵무기로서 활용 가능한 전술 전략 무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이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또 초대형 ICBM이라든가, 굉장히 어떻든 그 과거보다는 그냥 단순히 과거 2017년은 사정거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열중했던 시기라면, 지금은 좀 더 전략 전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무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5년 동안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5년 이후에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이 이 무기, 그 비핵화라든가 어떤 그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이런 말 자체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어떻든 불가역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 무기 관련해서는. 그리고 나서 이 우선 강해진다. 그렇게 강해진 다음에 미국의 셈법 변화,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추론하건대 제한적인 핵군축 협상을 북미 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적정 수준에서의 관계 개선, 그리고 남북 간에는 어느 정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허용하는 수준, 그래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식, 이것을 염두에 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태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과거의 완전한 비핵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교환하겠다라는 어떤 태도는 상당 부분 이미 이 지금의 북한의 그 구사하는 담론으로 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극적으로 이 변화한 이 세 시기의 북한 태도, 전략적 변화의 태도를 이해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는 요지이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북한이 이중 기준이라는 얘기 자꾸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최근에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 실험 참관을 하면서 이 무기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무기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중 기준이다. 우리가 개발한 SLBM은 도발이고 한국이 개발하는 SLBM은 억제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를 제기하면서 이중 기준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 이중 기준은 우리도 개발하는 무기는 다 자위권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의 차원이지 누구의 주적을 설정하고서 한국이나 미국을 주적으로 삼고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주적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기존의 무기 개발을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용도로 설정했던 것을 사실상 벗어난 겁니다.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실제 용도는 한미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그 담론적으로 지금 구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무기 개발은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 국가가 하고 있는 자위권 차원 행동이라는 걸로 좀 더 포괄성을 갖고 지금 담론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 말은 향후에 자신의 전략 전술 무기를 비핵화 대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할 용의가 없다라는 것을 상당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지금 담론의 맥락은 철저하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변화를 인식한 속에서 그렇다면은 한국, 북한, 미국이 각각 이 남북 관계에 대한 그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짧게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남북 관계 인식은 철저하게 대북 적대시 프레임, 또 미국 하수인 프레임, 한국이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하수인 프레임, 북미 관계의 종속된 프레임으로 이제 그 종속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북 관계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수단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미국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적이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한미의 어떤 동맹 차원에서 항상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실제 속내는 북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남북 관계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상당 부분 수단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김정은 정권 이후에 특히 2018년 이후에 북한이 변화되는 전략적 변화를 보면은 늘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의 남북 관계 인식은 어떠냐? 수사적으로 보여주는 그 정책 담론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교렵력을 우선하는 프레임이 있고요. 또 비핵화 병행론, 소위 남북 관계와 비핵화를 병행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남북하고 북미가 선순환하는 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의 수사적 담론은 굉장히 그 균형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그 프레임 자체가 역시 남북 관계를 수단화하거나 남북 관계를 부차시하는 설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항상 그걸 앞서가기도 어렵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미 협상이 안 되면 결국 남북 관계도 풀리지 않는. 이거는 이미 2018년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책 당국자의 입에서 계속 북미가 협상이 잘 돼야 된다, 촉진시켜야 된다. 그래야 남북 관계가 풀린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항상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분리시켜서 보는 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비중에 있어서 북미 관계는 비핵화를 비롯해서 평화의 제도화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항상 협상하는 테이블이고, 남북 관계는 그거의 부수적인 방식의 남북 교류협력 정도를 얘기하는 수준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설정 자체를 굉장히 남북 관계의 위상을 낮춰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이런 방식의 접근이 과연 올바른가? 소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분리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의 담론이 적절한 담론인가?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미국의 그럼 남북 관계 인식은 제대로 돼 있느냐? 다 아시다시피 비핵화가 우선해야 된다는 그 프레임에 굉장히 경도돼 있죠. 그리고 북한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또 제재가 어떻든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라는 프레임에 굉장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위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이 작동하다 보니까 결국 이 미국 역시도 남북 관계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거나 그것의 어떤 협력이나 그것의 어떤 대화 자체를 별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합하자면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북 관계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보고 남북 관계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적극성을 발휘하기보다는 항상 수단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남북미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남북미가 갖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이런 수단화된 어떤 이런 그 프레임, 또 시각 자체가 어떤 그 결국 결과를 낳느냐? 비핵화 문제, 그리고 북미 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위상이 우리가 설정한 프레임, 그리고 북한의 인식, 미국의 인식에 따라서 어떻든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교류협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의 위상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통일부 폐지론까지 정권
특정 어떤 시기 때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식량입니다. 과거 통일부가 가졌던 위상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최소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구상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요 교섭의 중요한 역할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위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통일부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남북 교류협력청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한 그 위축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그 구도로 가다 보니까 그 우리 정치권 내에서도 그렇고 이 정책을 운영하는 그 프레임과 틀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통일부는 교류협력 중심으로 사고라는 것이 그렇게 업무를 분장이 되는 것처럼 마치 보고, 그 다음에 비핵화 협상부터 시작해서 외교적 모든 협상은 미국 외교부가 담당하는 구도, 그리고 또 한편에서 군비 통제라든가 국방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국방부가 일임하는 방식. 그래서 이 세 부처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들, 남북한 군비 통제, 비핵화 협상, 그리고 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남북미가 코어가 돼서, 중심이 돼서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인식되고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부처별로 다 분산이 돼 있는 데다가 그 부처가 갖는 이해관계나 입장들이 다 다른 상태에서 여기에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처의 어떤 분절성,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대북 정책의 유기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게 그럼 청와대로 가서는 컨트롤 타워, 통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국가안보실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보 전략 쪽은 국방이 담당하는 국방부에 있는 인원들이 주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평화기획은 외교부 사람들이 올라와서 주로 외교적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통일비서관은 특히 남북 교류협력 관련된 부분들, 남북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안보실 내에서의 구조 역시도 기존의 이 정부 부처의 분절화된 형식이 그대로 똑같이 형식화된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든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내고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뭔가 정책을 구상해서 그것이 실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라는 북한의 요구가 막 담화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부처 간의 그 행동들에서 이견이 아니라 상당한 입장 차이들, 그리고 또 어떻든 그것이 유기적으로 뭔가 하나의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부의 역량을 제고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몸집을 불리거나 특정 기구를 더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소위 남북 관계를 그 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인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과 북미가 해야 될 역할을 분리했던 이 프레임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결국 남북미가 코어가 되는, 남북미가 주축이 되는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협상의 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안에는 비핵화와 군비 통제, 그 다음에 평화를 제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기적인 설계들이 같이 큰 전략 구상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정부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내용도 항상 북미와 남북을 분리해서 북미는 비핵화나 평화의 제도와 같은 중요한 것들을 하고, 남북한은 마치 교류협력과 남북 간의 재래식의 군비 통제 정도 수준으로만 굉장히 국한시키는 그런 설정을 우리 자신이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한반도형의 협력 안보 구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한반도형의 협력 안보 구상을 따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협력 안보 구상이라는 것은 남북미가 코어가 돼서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포괄적 합의 안에서 남북, 북미, 한미가 세부적인 합의들을 해나가는 그 구조들이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동북아의 핵군비 경쟁, 그리고 거기에 북한이 같이 지금 핵군비 경제에 가세를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역시도 상당 부분 전력 증강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 딜레마 상황입니다. 이 안보 딜레마 상황들을 최소한 완전히 제어하거나 완전히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을 최소한 슬기롭게 우리가 관리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안보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상대가 미사일 하나 만들면 나도 미사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 개념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그 구도의 안보 패러다임이 일정 부분 우리의 그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어떻게 상호 안전, 서로 위협하는 이 행동들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내느냐 쪽으로 좀 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설계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남북미가 코어가 되는 협상 틀에 대한 운영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후에 토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민 박사님께서 굉장히 새로운 전환적 사고를 통해서 남북 협력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하고 남미하고 분리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시는데요. 토론 때 더 적극적으로 아마 얘기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이승열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께서 발표하실 텐데요. 2020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꼭 나름대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우리 이승열 박사님 이제 스웨덴 ISDP 개건 연구원으로도 활동도 하셨고, 하여튼 이 국회 내에서의 남북한 관계를 주로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승열 박사님께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고요. 시간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한데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승열 박사입니다. 먼저 홍민 박사께서 그 새로운 아주 아이디어를 제공하셨고, 포괄적 안보 협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분절돼 있던 이런 어떤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포괄적 개념의 안보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지금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보면 과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남북관계, 남북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과연 본질적 문제에서 이 포괄적 접근을 위한 접근이 현 상태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우리가 좀 봐서 비본질적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하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본질적 문제는 뭐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좀 비본질적인 문제, 즉 그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글로벌 차원의 상당히 큰 안보 위협인데, 이것을 대처하는 남북한의 어떤 그 대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처 방식과 북한의 대처 방식이 다르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피해 상황도 우리가 겪는 피해 상황의 규모와 북한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의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뭐 거의 70% 이상의 국민들께서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위드 코로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 0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북한 보건성의 공식 입장이고, 이것을 이제 국제 보건기구도 이제 확인해주고 있는데, 자, 확진자 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기적적인 그 보건 성과지만, 문제는 북한은 이런 백신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건 체계, 그다음에 의료 체계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국경 폐쇄 조치가 내년도 위드 코로나로 전 세계가 내년을 가더라도 과연 북한이 국경을 열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 이 코로나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황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북한과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그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중에 청년절이 8월 28일인데, 이때 노동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건국 이래 가장 준엄한 국면이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건국한 이래로 고난의 행군 시절도 있었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이 가장 준엄한 환경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한은 현재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부터 이 대북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경 폐쇄라는 소위 말해서 극단적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2020년, 2021년 여름 수해가 어느 해보다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고의 어떤 경제적 그 상황을 맞고 나니 북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썩 좋지 않은 거죠. 2019년도에 북한의 대외 무역 수준을 보면 뭐 수출입 다 합쳐서 29억 불 정도를 수출하고 수입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수출은 대북 제재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20억 불 이상 정도 되는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서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8억 불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2021년 상반기를 보시게 되면 6,80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불이 안 돼요. 상반기의 무역 규모가. 그러니까 수출 수입 다 합쳐서 6천만 불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 북한의 대외 무역은 붕괴 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사실 북한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2019년도에 북한 상황을 보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2019년 말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해서 장기적 그 대북 제재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들이 할 길을 마련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성대한 나름대로의 뭐 상당히 뭐 전망이 밝은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2020년도부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4월에 가면 북한이 2019년 12월에 개최했던 그 조치들을 다 철회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창건 기념일이라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제7차 당대회 때 있었던 북한의 어떤 경제 계획들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올해 이제 2021년 8차 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은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대응이라고 그러면 뭐 당적 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성 중심의 중앙 방역 대책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각 그 단위별로 이렇게 그 보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철저한 차단, 봉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의료 체계 자체가 그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전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을 하는 징후가 발생하면 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는 우한에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북한의 가장 생명줄인 북경을 완전히 폐쇄합니다. 그게 2020년 1월에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2020년 1월 말에 국가 비상 방역 체계가 구성됩니다. 국가 방역 체계가 구성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때부터 전면에 등장해서 이 철저한 방역 수칙, 즉 바늘구멍이라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방역을 해서 2020년대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 완전 봉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7월 달에 우리 그 탈북민이 개성 지역으로 이제 그 다시 월북을 했는데 그 한 날 바로 북한이 그 개성 지역 전체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확대 회의를 개최해서 평양까지 비상 방역 체계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푼 게 약 2달 후인 8월 달 정도 돼서 풀게 되는 거죠. 이 봉쇄를 하게 되면 그 안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과 모든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오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방역책이라는 것이 이런 철저한 통제와 차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국경 봉쇄라는 것은 우리가 설마 국경을 저렇게 완전히 닫을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정말 북한은 닫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먹고 사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가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생필품도 필요한데 북한은 대체로 거의 모든 생필품과 상당수의 그 부족한 식량분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 수출하는 것은 뭐 국제 제재로 인해서 막혀 있지만 그동안 국제 제재의 혜택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았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필품까지도 북한 스스로가 자가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인민들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시장에서의 곡물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생필품이나 모든 가격들이 현재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가 2020년도가 마이너스 4.5%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추세는 2017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추세가 더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무역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현재로서는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국제사회 제재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가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도에 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강조했던 철저한 통제가 21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 문제, 어떤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북한 내에 2021년도에 내부 경제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곡물 그다음에 모든 면에서 이제 하나씩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내년도가 들어서면 북한 이제 전 세계가 사실상 이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있지만 북한이 하고 있는 이 방역 조치라는 것은 철저한 차단과 통제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서의 백신과 관련된 백신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경을 여전히 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남북한에서 우리가 그 북한이 백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남북한 관계, 남북 관계에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고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 그 백신 협력, 백신을 이제 지원하는 세피라든가 그 다음에 코백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제기구를 통한 이제 지원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북한과 국제기구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북한은 뭐냐면 들어오는 모든 백신에 대해서 백신만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국제사회는 우리가 백신을 갖고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현재 극단적으로 북한의 주중 대사가 지재룡인데 작년에 교체됐습니다. 이용남으로. 그런데 아직도 지재룡 대사가 귀국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 방역으로 인해서 차단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주중 대사의 리준준 대사도 사실 중국에서 지금 교체 대상입니다. 근데 이 대사 교환 자체도 북한 내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 사회 안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단과 통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서건 아니면 어떤 형태의 남북 관계가 들어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협력입니다. 과연 북한 안에서 우리가 북한이 이런 백신에 대해서 우리 남북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의 어떤 백신 수요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남는 백신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남북 협력을 위해서 북한의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백신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백신 협력이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죠.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에서. 그러나 이것이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대화의 기회가 터지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북미 협상이나 남북 협상, 즉 비핵화 협상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는 국경 봉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내 백신을 지원하는 건데 이 백신 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년도에 남북한 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뉴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우리 남북한 교류 협력에서도 중대한 요인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홍민 박사님 그리고 이승열 박사님 모두 다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취할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선 1주제 홍민 박사님이 발제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요. 우선 전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신 박명호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 박 교수님께서 이제 안민정책포럼 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까지 영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창석 한국국방외교협회 청년리더십포럼 회장님이 이어서 홍민 박사님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우리 이창석 회장은 국책자문위원회 전문인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자, 우선 그러면 박 교수님께서 박명 교수님께서 한 5분 6분 짧은 시간 내에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국대학교 박명호입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오래된, 항상 가치 있는 고질적인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함의, 특히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데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홍민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은 좀 상식적인 수준이고 지극히 기초적인 내용일 텐데, 다만 계속 제가 의문을 가져왔던 부분들이어서 조금 해답을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민 박사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또 패러다임의 전환이 협력의 설계로 가야 되는. 근데 이게 지극히 당위적인 접근이 아닌가. 이제 원칙적이고 당위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주장할 수 있는데, 과연 남북미 중 뭐 일본, 러시아까지 관련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과연 원칙적인 접근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홍민 박사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협력의 틀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동감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안 된 거에 누가 잘못한 거냐 그러면? 남북미 세 개만 친다고 치면 세 개가 딱 33%씩 잘못한 거냐? 아니면 누구는 50% 했고 누구는 20%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이걸 수치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많은 논설과 주장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그 괴리감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 주장일 수 있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이 좀 잘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통일부의 위상 관련한 부분, 또 굳이 정치로 따지면 통일부 폐지론 같은 거, 사실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닌 이야기고요. 통일부가 없어서 통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통일부가 있어야 꼭 통일이 되는 건 더더구나 아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없어져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의 기준은 그게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의 기준인 거지. 통일부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인 요구겠느냐.
통일 문제에 관심 있고 실세 장관이 왔음에도 그런데 그럼 결국은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은 거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고 뭐 있으나 마나한 걸로 사람들한테 일부 보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쭉 발표를 읽다 보면 비핵화는 이제 요원해진 거다. 이미 요원해진 거 아닌가. 사실상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만 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뭐 수십 개 갖고 있다는 설도 있고 그걸 이미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고 또 뭐 SLBM으로 얼마든지 더 고급화 시켰을 수도 있고 소량화 시켰을 수도 있고 충분히 진전시켰을 텐데 그러면 이제 비핵화라는 거는 결국 이제 요원해진 거고 그러면 그 북한의 핵은 남하는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그게 쏴도 떨어져도 우리는 별로 안 다칠 거다라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러면 그건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접근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포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비핵화는 요원해지고 북이 핵 국가가 된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 남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선의에만 기대서 그 영화 처럼 영화 있었죠. 뭐 그런 거 그죠?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 류의 뭐 영화라든가 뭐 이런 류의 그 소설 같은 이야기에 그걸로만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대선이라는 선택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그래 됐고 이번에는 뭐 북한이 뭐라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뭐 특별하게 이제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좋은 건지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이제 만성화된 거 아닌가. 그죠? 그럼 과연 이게 우리한테 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좀 답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석 회장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국방외교협회 차세대 청년 리더십 포럼 이창석 회장입니다. 저는 일단 홍민 박사님의 어떤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페이퍼상에는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으면은 지금 통일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어떤 대외 협력이나 북한 인권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스스로 통일부 무용론을 좀 불러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거와 연관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제시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거시적 통일 환경, 남북미 협상의 틀, 그리고 어떤 유틸리티, 실용적이라는 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기존의 대북 정책은 다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처, 억제 개념으로 다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모습까지 SLBM을 쏘는 모습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홍민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차피 뭐 통일부를 부총리로 하고 그것을 뭐 부총리급을 하고 외교와 통일을 관장하는 권한까지 준다고 해도 그것은 뭐 거기서 뭐 통일부 무용론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요. 차라리 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럽 모델인데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라고 하는 이런 유화 정책을 좀 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9월 21일 그 76차 그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하셨고 지금 미국도 거기에 이제 원칙론적으로는 이제 동의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뭐 백악관의 살리반 보좌관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뭐 순서와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한국과 이견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세부 진행 사항이 약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에 대해서 로드맵을 통일부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보 협력 기구 모델을 기초해 가지고 다자의 개념이 동맹체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는 개념에서 동맹을 인정하는 개념에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서해상에서 지금 저희가 화약고로 일컬어지는 서해상에서 최근에 해수부 공무원의 그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서해상의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 어떤 그런 액션 플랜 같은 거에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가 구성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대화의 여지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련 기구들이 뭐 정치대화체, 경제협력대화체, 사회문화대화체, 뭐 원자력 발전대화체도 설립이 가능해서 그 범위 안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거기 들어가서 서로 협력을 논의할 수 있고요. 또 어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뭐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뭐 남북은 한 팀이다, 남북 경협 새 모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 정도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 안에서는 많은 대화들이 가능하니까 아까 뭐 말씀하신 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런 백신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동북아의 평화 안전판이 확보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그래도 좀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외무장관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어떤 그런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틀이 지금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저 2주째 우리 이승열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분 토론자님께서 토론해 주실 텐데 우선 오경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오 박사님께서는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계시고요. 이전엔 세종연구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철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이 토론해 주실 텐데 현재 똑같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의 지금 칼럼니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우리 오경섭 박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열 박사님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이승열 박사님 발표 내용에는 거의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제가 좀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마지막에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는 WHO에서 영명 없다고 지금 북한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아마 코로나19 환자들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 북한 내부 소식이나 이런 걸 보도하는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북한이 초기에 완전 그 국경 봉쇄를 하기 전에 이미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뭐 군 부대에서 그렇고 상당한 격리된 인원들도 있었고 코로나로 실제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보건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아마 코로나를 국경 봉쇄를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아마 확산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국경 봉쇄라는 그 어떤 국가도 취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를 지금 북한은 하고 있다는 거고 문제는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과연 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과연 어떻게 북한이 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북한 능력으로는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외부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중요하게는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보건의료 협력, 특히 코로나19 관련한 이 방역 협력을 통해서 좀 남북 대화도 좀 복원하고 남북 관계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현재까지는 뭐 앞으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계속 국경 봉쇄를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백신 협력을 지원을 받아서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이런 좀 정책적 준비를 해나갈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하고 관계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남북 대화도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가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좀 해본다면, 과연 남북 방역 협력이 현재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백신 협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됐다고 해서 과연 이게 이 비핵화 대화나 어떤 근본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과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왔고 목격해왔고, 또 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에서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남북 대화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현재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남북 관계를 대하는 태도, 이런 또 행동,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남북 관계가 더 발전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남북 관계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단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은 남북 관계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 국제사회는 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게 풀리면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체제 구축,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우리는 본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왔으나 사실 북한은 이걸 핵군축 회담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의 일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해주고 대신 대북 제재를 해제해라. 이 요구 자체가 결국은 의미하는 바는 핵군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받지 않으니까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거죠. 그리고 그 후부터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남북관계도 단절시키고 이 내놓고 있는 요구는 적대지정책 철회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의 이면을 보면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는 거죠. 그 얘기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을 인정해달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멈춰 있는데, 과연 이 방역 협력이나 이런 걸 해서 일정하게 대화가 진전된다고 하고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과연 이 북핵 문제나 이런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북 정책이나 어떤 남북 관계 과연 어떻게 해가야 되느냐, 저는 이걸 아주 고정된 정책으로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류 협력 당연히 해야죠. 하자고 해야죠. 그리고 방역 협력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수준에 맞게 우리의 어떤 안보적 대응도 그 수위를 높여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고정적이고 어떤 불변한 것, 그러니까 뭐 종전선언을 하자, 평화체제를 하자, 이런 식의 어떤 이 북한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도 변하는 식의 어떤 대응이 아니고 고정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당히 우리도 이 북한이 주는 위협의 수준 또는 이 비핵화의 진전 수준, 이런 거에 맞게 우리의 대응도 상당히 이 변화무쌍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일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서 우리 이병철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사실 이성열 박사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면은 제가 지금 한 28년 전에 제가 청와대 외교안보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28년 전인데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남북 관계니 국제 정세, 특히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어떤 크게 변화가 왔을까?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다. 93년도 쭉 되면서 이제 김일성이 죽고 북한 핵 문제가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한 핵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북한이 오면서 6차례 이제 핵실험도 하고, 그걸 뭐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듯이 이제 핵무기를 뭐 수십 개, 핵물질도 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이 와중에 오늘 이승열 박사께서 이 코로나19의 이 이야기라는 게 어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조금 뭐 우리 국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그냥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이제 기능주의 접근이 뭔가 하면 일단은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예? 선의 후난, 그죠? 쉬운 것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선민후관, 민간인이 먼저 하고 관은 나중에 이제 따라가는 형태를 하자. 그리고 그 성경 후정, 이 경제적인 걸 좀 먼저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정치적인 문제는 나중에 하고, 마지막으로 성공 후 덕이라 그럽니다. 먼저 이제 주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얻는.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 이제 기능주의적인 접근이고, 그리고 이성열 박사 오늘 주제 발표 역시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 거시적이보다는 코로나라는 좀 미시적인 이 주제를 갖고 있는데, 많은 이제 토론자 앞서 이제 발표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저 역시 제 분야가 이제 핵 전략이고 핵이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런 조금 어쩌면 하위 단위에 있는 이런 뭐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란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굉장히 회의감이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야당 대선 우리가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들 토론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핵이었다고 합니다. 핵. 뭐 청년들이 있던 뭐 실업인이 있던 뭐 주택 부동산 이게 많이 되어 핵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라는 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 핵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대선 이슈에서 후보자들이 정해지면은 굉장히 저는 큰 뭐 핫 이슈로 저는 이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2022년이라는 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망이 저는 어쩌 보면은 조금 뭐 긍정적이보다는 좀 우울하다,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강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국내 사정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뭐 우리 뭐 정치적인 혐오감이 워낙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가 다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국내 정치가 앞으로 누가 어느 지도자 되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 내지 우울한 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비드-19이라는 게 계속 해결된 뭐 끝이 사실은 뭐 보일 듯 하다가 다시 또 되돌아가고 이게 좀 어렵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게 이제 내년 가면 미국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 정치에게 모든 게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의 어떤 뭐 승부수를 이제 띄워야 되는, 그러다 보면은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이 어찌 보면은 조금 등한이 되는, 상대적으로 등한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고, 또 중국은 또 내년에 이제 동계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은 이제 한반도 안정, 지역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뭐 2월달에 그죠? 동계 올림픽 열리고, 우리 선거는 3월달에 있고, 북한은 그 와중에 계속해서 지금 뭐 SLBM 미니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고, 어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전망이 좀 우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북한 핵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떤 핵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북한은
사실상의 뭐 핵국가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그 측면에서는 뭐 고려해야지 자꾸 북한 비핵화가 되니 안 되니 그가 논쟁을 이렇게보다는 앞서 이제 우리 오경석 박사도 뭐 지적했습니다만은 그와 무관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정적으로 하나 두고서 우리의 어떤 뭐 국방력, 자위력 이걸 어떻게 증강시키는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들은 뭐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뭐 한중 관계를 더 강화하고 어떤 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어떤 자위력, 국방력을 이제 증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북이 이제 뭐 우리도 미사일 실험도 하고 미사일 이제 한미 뭐 미사일 협정이 이제 그것도 해제되니까 우리의 어떤 국방력도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그냥 증강되고 있는 그래서 동북아에서 어떤 군비 경쟁이 사실은 선막은 저는 열렸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최근에 뭐 아시는 대로 미국이 이제 오커스라는 그 호주에다가 미국하고 영국이 이제 원자력 핵잠, 그죠? 저는 원잠이라 부르는데 원자력 잠수함의 어떤 기술 이제 이전하기로 했다라는 게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이제 중국을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 오커스, 쿼드, 이제 파이브 아이즈라 불리우는 영어로서는 미국이 이제 하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동북아에서 일단 블록을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점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실까는 2022년 그 이후에 정권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운을 어찌 보면은 더 번성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아래로 쇠퇴시가 굉장히 분기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내년 굉장히 뭐 중요한 한 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좀 뭐 오늘 이 모임이 어떤 뭐 우리 전문가들의 어떤 뭐 토론 성격이지만은 저는 시민 뭐 교양 과정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기에 그 덧붙여 한 말씀 드린다면은 최근에 종전선언해서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언론이 그중에 잘 언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우리의 청와대로 말하면 이제 국가안보실 제이크 설리번은 굉장히 젊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틀 전에 이제 백악관 브리핑을 나와가지고 직접 나와가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그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끝에 한 줄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잘 다루지는 않는데 그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중국과 아주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적인 컨설테이션을 계속 할 예정이다라고 뒤에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안을 보고 역시 한반도의 어떤 이렇게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역시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배웠던 파워 폴리틱스가 작동하겠다. 예? 어차피 남북 관계는 미중 관계의 어떤 하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입장을 어떤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 단면을 슬쩍 흘려준 게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그 논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나머지 뭐 질문 있으면 더 이어나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분이 이제 발제를 해주시고 네 분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아마 토론 과정 속에서 질문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묶어서 한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플로어에 오늘 토론 또 발제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손을 들어주시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발제하신 분이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없으면 먼저 우리 홍민 박사님께서 두 분의 토론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파워 폴리틱스의 리얼 폴리틱스죠,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 속에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홍 박사님께서 한번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라서 사실상 한 번에 이렇게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한반도형 협력안보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건 그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비핵화가 되면 평화가 올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정말 평화를 가로막는, 그래서 비핵화가 되면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관계, 적대 관계가 본질이고 그 적대 관계로 인해서 비핵화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비핵화라는 프레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북한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이제 바라보는 문제, 바라보는 시각, 한반도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보는 시각, 그게 과연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우호적 관계로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소위 이제 핵 위협을 감소시켜가는 그 과정. 그래서 사실상의 비핵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핵을 용인한다 뭐 이런 것의 프로임으로 이런 그 주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비핵화를 하기 어렵다라면은 우리가 그 장기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적대 관계를 해소한다라는 큰 과정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핵 위협을 서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위협을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가라는 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걸 오히려 풀어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이제라는 이제 기본적인 좀 질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는 양자성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닥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대부분의 다 다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남북, 북미, 뭐 한미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뭔가 현안을 문제를 협의하고 푸는 방식은 세부적인 논의에서는 그게 의미 있는 그 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다자성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남북미가 어떻게 이제 포괄성을 만들어내느냐, 포괄적인 협의 구도를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정부가 늘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들은 대부분 북미가 마치 굉장히 선행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지만 남북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행동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비핵화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비핵화도 군비 통제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군비 통제 문제는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제한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사안의 관계자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포괄적인 그 협의 틀을 만드는 주축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비핵화도 가져오고 그 다양한 군비 통제 문제, 평화를 제도하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비전통적인 협력의 문제까지 다 여기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포괄적 합의가 세부적으로 이제 남북, 북미, 한미로 합의될 수 있게끔 틀을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이제 우리 이창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라는 최종적인 틀은 아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장 체계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런 구도의 설계가 좀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본질 문제를 북미에게 넘기고 마치 비핵화의 프레임 안에 모든 걸 가둬버리는 식의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더 선제적인 평화 철학, 외교 철학, 국방 철학이 하나의 독트린 형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미중 전략 경쟁 구도에서 미국으로 기울 것이냐 중국으로 기울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뭔가를 호도하고 방식을 호도하고, 또 만약에 이제 그 적정하게 관망하고 눈치를 보다가 어느 쪽에서 압박을 가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이런 그 외교 수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외교 철학을 갖고 원칙을 먼저 제시한다면은 최소한 미국이나 중국이 그 원칙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원칙을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우리가 갖는 평화 철학이나 국방 철학이나 외교 철학에 대해서 선제적인 독트린 형식의 제시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본질 문제의 이 중에 부수적인 어떤 그런 단위가 아니라 주도자이고 설계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부 위상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부가 그 일을 못하느냐, 말씀하신 못하는 일을 하도록 하느냐, 사실 좀 맞는 말씀이고 적절한 지적이긴 한데, 저는 통일부의 그 업무나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설정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더 선행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위상을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해왔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더라도 총괄성을 살려내는, 그러니까 소위 북한 문제, 특히 한반도 전반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의 총괄성을 찾아내는 그 정책적인 어떤 그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총괄성을 분절화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지향적으로 설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근본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교부에 소속돼 있지만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해야 되는 그런 실제 역할들, 비핵화 협상, 그다음에 평화 관련된 제도화 문제 여러 가지가 사실상 외교에 국한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유기성들이 갖는 그 정책이 그려지는 곳인데, 그런 것을 오히려 그 특정 부처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좀 더 정부 차원에서의 논리로 이 기구를 좀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뭐 앞서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균형이 필요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그것도 이제 사실상 뭐 말의 형식, 말의 방식에 달라서 그렇지, 저는 어떻든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 되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그러면 좀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위협을 감소시키고 최종적으로 상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차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국방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의 우리의 국방 수요도 있는 것이고 필요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양쪽이 다 줄이고 축소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떻든 어떻게 서로 안전을 보장하는 체제로 서로 위협을 감소시키면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종전선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종전선언이 제이크 설리반 그 발언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지금 트랙이 분리됐다는 얘기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전략 전술무기 개발은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일반 국가가 하는 자위권적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금 논리를 이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미 협상이든 남북 관계는 조건만 되면 하겠다라는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2018년 버전에서 계속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2018년에 한 테이블에 종전선언이 하나의 신뢰의 선행 조치로 올라와서 할 수 있었던 그 시기의 버전으로 자꾸 종전선언을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도 결국 전략전술무기를 하겠다는 그 프로세스를 중단시키지 못해요. 과거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그거와 상호조치가 교환되는 구도에서는 종전선언이 의미 있는 카드로서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트랙이 분리된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전략전술무기를 중단시키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수 있을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종전선언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북한의 전략 변화 속에서. 그렇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좀 더 다른 전략 구상이 배치를 어디에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생각이 나와야 되고,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갖는 우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를 쉽게 하는데, 이게 상징적 선언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종전선언이 체결됐을 때 거기에서 나올 파급,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지금은 개념적으로 상징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그다음에 한미 동맹 체계에 대한 문제, 그 외에 전반에 관련된 외교안보 문제가 계속 정치적 쟁점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미국에게 어떤 입장을 요구받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하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 구도 내에서 주한미군이나 한미 동맹이 가져야 될 위상 강화가 더 있고, 또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가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요소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년 초반에 되면 NPR부터 시작해서 각종 미국의 전략 보고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략 보고서에 나올 때 대부분 국방부의 입김이 굉장히 크고, 국방부가 자기 위상을 강화하고 또 어떻든 MD 체계의 현대화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재정 투여를 명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굉장히 주 타겟으로 그 전략 보고서에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와중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과연
미국이 쉽게 이 시기에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든 이 종전선언이란 부분은 굉장히 많은 그 큰 그림의 전략 구상 속에서 얘기가 돼야지 2018년 수준에서의 그 생각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지금 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말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잘 짚어주셨고요.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도 아마 이제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보는데 제2주제에 발표하신 우리 이승열 박사님께서 좀 마무리 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께서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 본질적 문제인 핵 문제 해결 없이 과연 이런 코로나 백신 문제, 즉 보건 협력이 과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겠냐라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파워폴리틱스라는 큰 이제 규모를 말씀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 협력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2017년도부터 받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로 인한 대북 제재는 2017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작동이 돼서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에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북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겨냥한 것은 북한의 수출 금지입니다. 북한은 그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 외화를 획득해야 소위 말해서 북한의 수령 경제와 엘리트 경제, 당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배층에 있어서는 그 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북한이 수출을 800만 달러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수출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죠. 구조가 무너졌다고 봐야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2020년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는 국경 폐쇄 조치는 북한의 수입 구조를 정확하게 타격을 한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북한이 수입을 약 연간 20억 불에서 25억 불 사이를 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이 했고 30억 불 이상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7억 불 정도 수입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5천만 달러 정도 수입을 한 겁니다. 작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곡물 수입량이 8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 수입량을 곡물을 사들여도 작년만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 인민들이 배급제로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활동을 통해서 먹는데 시장에 뭐가 공급돼요? 생필품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조가 망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라는 국경 폐쇄라는 이 상징적 조치가 북한에 작동하는 경제 워킹 구조를 사실상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 북한이 이 백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백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남북 간의 보건 협력의 문제입니까? 백신은 전략 문자입니다, 지금. 즉 이번에 한반도 평화교섭부장이 노기덕 부장하고 성김 대사가 협상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백신 지원을 뺐습니다. 왜? 미국이 백신 지원을 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남북한 간에 어떠한 협상이 있어도 백신을 지원하려고 해도 결국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백신을 줄 수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미국이 소위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이것을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그냥 백신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충분히 백신을 지원한다는 건 북미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으면 즉 북한이 미국과의 앞으로의 진전에 대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북미 간에 있던 논의가 있지 않으면 미국이 백신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만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올해나 내년 초에는 위드 코로나 가겠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가들이 백신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북한도 백신을 공급받으려면 국제사회로부터 받으려면 2022년이나 2023년, 24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백신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예를 들어 현재까지 코로나 방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 국경 폐쇄를 통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의 경제 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정권도 이걸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북한에 있어서 이 백신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한 보건협력 차원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 물자이면서 특히 미국과의 북미 관계에서의 그 관계가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백신이 설사 우리 국내에서 이거 예를 들어서 원활해도 북한한테 그냥 넘겨주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략 물자이면서 여러 가지 국제 제재하고도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미국과 한미 간의 이런 긴밀한 협력이 이 품목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백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보건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북미 간의 어떤 그 진전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고 그 선행은 그 북미 간의 대화의 비핵화 협상도 함께 병행해서 가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을 어쩌면 백신이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물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남북 교류 협력 방안과 관련돼서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남북 간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느냐를 가지고서 장시간 토론을 마쳤는데요. 같은 창립 30주년 기념 제22차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2022년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과 남북협력의 구체적 방안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이승열 박사님 그리고 홍민 박사님 그 나머지 네 분의 토론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창립 30주년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끊임없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런 남북문화 교류와 관련돼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김구혜 회장님 이 세미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은 참여는 못했지만 내용은 참으로 알차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유념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이후 진행 과정 우리 사회자님께서 받아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2022년 남북교류의 새로운 방향과 남북협력의 구체적 방안이란 대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 내용과 진지한 토론의 결과가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좋은 자료로서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형준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두 분,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차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네 분과 우리 협회 회원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사진 하나 같이 찍으시죠.
네, 플래카드 나와요. 예, 됐습니다.